2024년 11월 2일 이정군입니다. 먼저 제목부터 밝히겠습니다. 권위주의 세력과의 전쟁을 피하지 마라. 그리고 사과하지 마라. 누구? 윤석열 대통령은. 네, 저희 주문이고 부탁이기도 합니다. 저희 정치적 선택이기도 하고요. 우선 잠깐 외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죠. 잠시 그 상황을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100대가 넘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떴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이라크 상공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경보기도 떴고 급유기도 떴습니다. 아마 이 급유기 경보기가 이라크 상공까지 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장을 주렁주렁 달고 뜬 F-35, F-15, F-16은 이라크 상공에서 아마 상당한 연료를 공급받고, 거기에서 F-35는 스텔스니까 그대로 들어가서 JDAM이라고 하는 폭탄이 있어요. JDAM 폭탄을 떨어뜨리면은 표적까지 가서 정확하게 맞는 스마트 폭탄입니다. 근데 JDAM 폭탄은 F-35A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갑니다. 내부 무장창에 딱 집어넣고 가게 되면은 F-35A의 외부는 스텔스이기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부 무장창이 아니고 그 기체 바깥에 밑에다가 주렁주렁 달면은 비행기는 스텔스라서 레이더에 안 걸려도 그 폭탄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들키는데 이스라엘의 F-35A는 내부 무장창에 JDAM을 달고 들어가서 S-300 4개 포대를 박살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란 레이더를 무력화시킨 거죠. 미사일 잡는 가장 중요한 미사일 레이더를 부셔버렸고, 그 다음에 F-15, F-16은 그건 스텔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기체 밑에다가 주렁주렁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했습니다. 가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란의 반격을 받으니까 이라크 상공 어디께에서 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제가 물어봤던 게 그거였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한 500km, 1000km 날아가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세즘, 슬래미알, 그게 미제 겁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타우루스, 그 등등이 있는데, 뭘 쐈냐 그랬더니, 제가 이름은 깜빡 잊어먹었네. 이스라엘도 자기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개발한 게 있답니다. 그걸 쐈답니다. 그거를 100여 대에 가까운 F-15, F-16이 계속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F-35가 S-300 방공 레이더를 기지를 격파했기 때문에 그게 거의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타격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 우리 공군도 타우루스 미사일을 쐈는데 정확하게 맞죠. 이스라엘도 공대지 미사일을 스스로 개발한 거, 그거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이제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한 모양인데, 미국이 요구한 거는 정유시설 때리지 마라, 민간인 시설 때리지 마라, 핵시설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시설은 열어준 거죠. 군사시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데를 박살낸 겁니다. 한 100여 대가 떠서 간 거는, 이거는 패키지 스트라이크라고 그래서 공군 작전 중에 꽃입니다. 근데 원래 패키지 스트라이크 할 때는 맨 앞에는 적기를 잡는 제공기가 들어가서 적기를 막 잡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폭기, 적기와도 싸우면서 지상의 표적을 때리는 전폭기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공기들이 적기를 다 싸우는 공중전 하는 와중에 전폭기들은 적기가 있으면 일부 싸우긴 하지만 지상 목표를 쫙쫙 때립니다. 그게 1파, 2파, 3파, 4파, 1파가 돌아와서 다시 기름 넣고 2파, 3파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군기들이 적군의 반격을 맞아 격추되면은 조종사가 떨어지죠. 그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서 SAR 헬기 부대가 뜹니다. SAR는 Search and Rescue라고 그래서 탐색 구조하는 겁니다. 헬기는 공중에서 떠 있을 수 있죠. 조종사가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사람이 어디 있는 위치를 알면은 헬기가 거기 가서 착륙을 하거나 아무데나 내리니까, 그죠? 아니면 레펠, 밧줄을 내리면은 그 구조요원들이 내려가서 조종사를 구해서 타고 돌아오는 거죠. SAR 부대까지. 그리고 이제 이들을 종합적으로 적기를 잡고 표적을 잡기 위해서
경보기가 뜨거나 아니면 지상 표적을 살피는 미국의 그 비행기 뭐지? AWACS 말고 쫙 E8인가? 그건 지상에 있는 걸 쫙 어떤 게 표적인지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떠서 어디 때리라고 지적을 해주죠. 그리고 급유기들이 뜹니다. 급유기하고 경보기도 이라크 상공까지 들어가서 이 100여 대가 넘는 전투기를 종합주의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란이 왕창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에서 어떤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은 미국 MBC가 보도했는데 하메네이가 이란의 종교 지도자인데 그가 사실상 최고 지도자죠. 황제죠, 황제. 그리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황제의 고문이 헤즈볼라의 선전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는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외부 위협에 직면할 경우 핵 관련 정책을 변경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권위주의 정권과의 세력과의 전쟁에 대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란은 하메네이가 사실상 황제인데 하메네이가 하는 말을 그들 말로는 파트와라고 합니다. 칙령이란 단어 아십니까? 칙령, 칙자는 조서 칙자인데 황제가 내리는 구두명령이 칙령입니다. 황제. 그 임금이 내리는 건 보통 왕명이라고 그럽니다. 왕령이라고 하다는 왕령, 명령할 때 명을 씁니다. 이제 군주시대 때는 뭐 경국대전 같은 법도 있었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행정기관을 구성하라는 그런 법이고 실질적인 법은 황제나 왕이 내리는 명령으로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함부로 내리지는 않지만 그게 법입니다. 구두명령이.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 이후에 입헌 군주국이 됐지만 그래서 의회를 만들어서 헌법을 만들고 법에 의한 통치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2차 대전 패전하기 전까지는 황제의 명령을 칙령이라고 그랬죠. 황제가 칙 또는 칙령을 내리면 그게 법보다 우선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군국주의 국가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이 천황제는 유지했지만 이 천황의 칙령은 완전히 사라지고 일본 국회에서 만든 법만 인정이 되는 거죠. 이 칙령이 있는 사회를 봉건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란은 분명히 공화정으로 가는 무슬림 혁명을 1979년에 했는데 최고 종교 지도자가 파트와를 내립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비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게 사실상 칙령 역할을 하고 있어요. 2003년 이 하메네이는 대량 살상 무기를 금지한다라는 파트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파트와는 원칙적으로는 이슬람의 율법이 있는데 이슬람 그 무슬림 율법을 해석하는 건데 이게 사실상 칙령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만든 명령이라든지 이란도 국회가 있겠죠. 국회가 만든 법보다 이게 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메네이는 2010년 문서를 통해 핵무기를 포함해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는 인류의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이런 무기를 생산, 축적하는데 민감하다. 이에 맞서기 위해 기꺼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쓰지 않을 뜻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파트와를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하메네이 고문이 핵 관련 정책을 변경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는 하메네이의 칙령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런 칙령이 살아있다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란이란 국가는 공화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옛날 봉건제와 비슷한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똑같은 게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예요. 푸틴이 지금 대통령 임기를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죠. 2번 해먹고 총리로 내려왔다가 다시 선거에서 당선되고 또 당선됐는데 그러면 이 2번 연임했으니까 끝내야 되잖아요. 총리 이후에 한 거. 근데 여기서는 무한정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죽을 때까지. 권위주의 정권이죠. 그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쳤을 때 쭉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도 지금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물론 그들도 법이 있지만 김정은 말 한마디에 그냥 파병이 되고 다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지금 세계에서 자꾸 싸움을 확전하고 있죠.
이들이 뭔가 우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움직이는 세력들도 니들이 전쟁이 이래 큰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또 대한민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전쟁을 유도한 세력이라는 비판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는 종속 변수지. 이 권위주의 세력들의 이끄는 그 최고 지도자의 한마디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습니다. 러시아 군인으로 위장해서. 이거는 지금 유엔에서 대한민국 유엔 대표부 대사, 미국 유엔 대표부 대사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러시아 측은 답변을 안 하고 파병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북한이. 그리고 나서 북한과 러시아 대사는 그게 정당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 영토인데 거기가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북러 동반자 조약에 따르면 어느 일방이 침략을 당하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의해서 북한이 갔다라는 거죠. 즉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파병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파병이니까 정당하다. 그런 주장들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권위주의자에서 의려졌다는 겁니다. 이 권위주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서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대북 제재를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잘하고는 있는데 계속 제가 보기에는 변죽입니다. 누구를 제재하고 북한에서 필요한 뭘 제재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는 대한민국 군부하고 대한민국 국정원 등에다가 김정은을 또는 북한의 핵 관련 핵심 지도자는 제거해도 좋다는 그런 명령을 내려야죠. 일전을 해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은 그럼 이제 북한도 핵무기를 쓰겠다는 이제 김정은의 칙령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그 상황으로 계속 가다가 이 겁장이 게임에서 어느 한쪽에 무너질 겁니다. 그 대결을 계속 회피해온 게 우리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서 피해온 거예요. 그거 자체가 위기라고 보고. 근데 극도로 핵무기를 쓸 것 같은 상황으로 옛날 미국이 쿠바 위기 때 제3차 대전 난이 어쩌니 했었죠. 지금 푸틴도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상대로 핵무기를 쓸 것처럼 말을 했어요. 난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리엔트리 재진입 기술까지 받았고 하니까 이제 뭔가 생기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핵을 쓰겠다라고 협박을 하겠죠. 그걸 각오하고 지금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하메네이 칙령을 바꿔서 핵을 쓰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편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김정은을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지금 대한민국도 우리 사용 해결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재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농축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야 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바꾸자는 그러한 포럼을 조선일보 기자하다가 국회에 들어간 유용원 의원이 무궁화 포럼을 만들어서 재처리하고 농축 문제를 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 개정 문제를 다루는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많은 지지자들이 붙어가지고 이 여론이 만들어지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완전한 무기급은 몰라도 재처리 시설하고 농축을 공장을 갖출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일본은 그걸 갖추고 있습니다. 어디냐? 일본 본토섬 제일 북쪽이 아오모리인데 아오모리 거기 가게 되면 록가쇼무라는 데에서 공장이 있습니다. 재처리 공장이 있고 농축도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그들은 이제 전쟁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가져야죠. 그런 노력을 펼쳐야 됩니다. 권위주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무장과 경제적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대한민국 정치에서 큰 이슈가 지금 명태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게 나오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갤럽이 조사한 건 발표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탄핵당하는 거 아니냐, 하야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죠. 옛날에 몇 번 뵀던 분인데 이상돈 교수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인데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 윤 대통령 녹음이 나온 거는 2016년 JTBC가 태블릿 PC 사건을 공개하면서 박근혜 탄핵을 일어나죠. 그거랑 상당히 오버랩된다. 그날 2016년 10월 24일 JTBC가 태블릿 PC 영상을 보도하자 다음날 25일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무너져갔다 이겁니다. 그때도 사과를 하면은 더 위험해진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보수가 무너지고 박근혜가 탄핵으로 가죠. 지금 저한테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는 전화들이 오고 그러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팩트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사과할 거 필요 없어. 저는 반대입니다. 사과하는 순간에 오히려 무너집니다. 사과하기 위해서 문구를 만들고 그런 고민을 할 바에는 그 에너지를 김정은 제거하는 쪽으로 쏘으라는 게 저희 주문입니다. 그때도 박근혜가 성급하게 사과를 해서 사태를 증폭시켰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 이상돈 교수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최순실이 부각되면서 박근혜가 무너졌다. 명태균이 부각되면서 윤석열이 무너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돈 교수는 2016년에는 그 당시 검찰이 최순실을 구속했지만 지금 검찰은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그리고 2016년 새누리당에는 유승민, 남경필, 김세영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박근혜 탄핵이 가능했지만 이들은 정치적 입지를 잃었다. 지금 제일 좀 안타까운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썼어요. 그도 홍준표 씨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통령 후보가 됐었죠.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많이 아는구나, 꽤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참 그때 안철수 씨가 후보로 나오는 바람에 보수 세력 표가 나눠졌으니 새누리당 후보는, 대통령 후보는 이길 수가 없죠. 그때도 보게 되면 안철수하고 홍준표 표를 합쳤으면은 오히려 문재인보다 많다라고 하는데 지나간 일이고. 그때 이제 완전히 안철수가 나오고 하니까 당시 보수 당당은 지지율이 4%도 안 되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홍준표가 나갔습니다. 홍준표 씨가요,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면 탁탁 받아치는 걸 참 잘합니다. 그때 박근혜가 탄핵된 당에 대한 조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참 이렇게 말대꾸를 잘했어요. 내가 봐도. 이제 그만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 하고 종편에서 질문이 나오면 종일토록 편파 방송하는 게 종편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질문 나오냐는 식으로 이렇게 웃기는 식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4%대의 지지율이 투표했을 때는 15%가 넘어서 그때 보수정당이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선거 자금을 받게 되면서 당이 살아남았죠. 그 얘기를 홍준표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쓰면서 답답한 거는 윤통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차기 대선이 없다. 그런데 윤통과 한 뿌리인 한동훈이 동반 자진을 시도하는 철부지 행각을 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 우라가 치민다 그랬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9% 떨어진 데는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라고 하면서 한동훈 씨가 밀어붙인 것도 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한동훈 씨는 박정희 대통령은 잘했다, 분명히 그건 구분 짓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그나마 한동훈 씨가 김건희 사과하라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유지됐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씨가 이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콕 집어서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쟁취한 정권인데 몰락의 길로 가고 있냐라고 하면서 중국의 제왕학은 면후 심묵해야 한다. 비슷한 말이 후훅이란 말이 있어요. 면심, 얼굴은 후, 두껍고, 흑, 마음은, 심은 시커머야 된다. 아주 곤모술수가 있어야 된다.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 그걸 간단하게 줄인 게 후훅입니다. 면후, 심흑을 줄이면 후흑인데, 위대한 정치자가 되려면 얼굴이 두껍고 음흉해야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요, 정직하게 대응하세요, 사과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면은 진짜 골로 갑니다. 이제는 진짜 음흉해야 되고 두꺼워야 됩니다. 지금 이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사는 사람들은 그게 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는 순간에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처럼 무너집니다. 대통령 사과했다고 하면 공무원부터가 말 안 들 겁니다. 여기서 견뎌내는 게 후국이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그리고 반격의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권위주의 정권과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쓰고 이란이 핵을 쓰고 러시아 핵을 쓰는 상황까지 확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후흑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사과하지 말고 권위주의 세력, 김정은, 우리랑 거리가 있지만 하메네이는 상당히 거리세, 그건 냅두고 푸틴하고의 전쟁,
그리고 시진핑과의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특히 김정은은 대한민국이 제거해야 되죠. 유엔의 이름으로. 유엔이 금지한 핵을 만들었으니까 제거해야죠. 지금 북한도 수가 틀리면은, 그전에도 그랬어요. 뭐 NPT 복구하고 지킨다 그러다가 또 깨고 말이야 그러잖아요. 계속 지금 이란도 자기 스스로가 칙령으로 WMD 안 한다고 하다가 또 하겠다고 바꾸는 쪽으로 가잖아요. 북한도 저럴 겁니다. 그걸 쳐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내야 됩니다. 권위주의 정권과의 일전을 각오하고 일전을 버리고, 그리고 사과하지 마라.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